새벽 4시 45분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벌써 5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인지 요즘은 알람을 맞춰도 늘 알람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8월인데도 새벽 공기가 제법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정리하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78살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 둘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분당에, 작은 아들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면 항상 놀라워해요. 어머니 은행에 5억이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끼며 사세요? 네, 맞습니다. 제 통장에는 5억 원이 넘는 돈이 있어요.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강남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지금의 작은 집으로 이사 오면서 남은 돈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넉넉한 노후 자금이 있는데도 100원, 1000원 아끼려 애쓰는지.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5시 저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어제 저녁에 미리 불려둔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습니다. 한 공기 반 정도의 양이에요.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지만 남으면 볶음밥을 해먹거나 누룽지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냉장고에서 김치와 어제 남은 된장찌개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작은 팬에 계란 하나를 깨서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식단이지만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창가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끼며 살까? 정말 돈이 부족해서일까? 자식들은 제가 넉넉하게 써도 된다고 오히려 본인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아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제 또래 친구들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거나 완전히 의존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6시 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수요일이니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 봉사가 있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지만 어르신 무료 승차권이 있으니 교통비는 걱정 없어요. 대신 점심은 집에서 미리 싸갈 예정입니다. 복지관 근처 식당들은 한 끼에 8,000원에서 10,000원이라 부담스러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에 김치와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소시지 볶음, 그리고 작은 오이 하나를 썰어 넣었어요. 간단하지만 든든한 한 끼가 될 겁니다. 7시 옷장에서 깔끔하지만 오래된 청바지와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3년 전 큰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인데 특별한 날에만 입을 정도로 아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병원에도 가야 하니 조금 더 단정하게 입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간단히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또렷한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남편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순자야, 우리가 늙어서도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남편은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매달 조금씩 저축했고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줄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답답했습니다. 다른 가정들처럼 외식도 자주 하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여행도 다니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뜻을 존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시 15분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휴대폰, 교통카드, 안경, 약봉지, 병원 진료카드, 도시락. 모두 들어있네요. 현관문을 열기 전 습관적으로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오늘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봤습니다. 기본 진료비에 혈액검사, 그리고 지난번 의사 선생님이 권유한 골밀도 검사까지 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6만 원은 나올 겁니다. 한 달 용돈으로 50만 원을 정해두었는데 이번 달은 친구의 팔순잔치 선물도 사야 해서 조금 빠듯할 것 같아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같은 동에 사는 김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76세인데 허리가 많이 굽어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가고 계셨어요. 순자 씨 어디 가요?
네, 오전에 복지관에 좀 갔다가 오후에는 병원에 가려고요. 어머님은요? 나는 경로당에 가는 길이야. 요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볼까 생각 중인데. 김할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아파도 잘 가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좋은 의사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네. 저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보험이 있으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혹시 부담되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김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으며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이 김할머니 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저는 경로자 우대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분주히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 제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노후를 대비했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면서 저는 복지관 한글교실에서 가르칠 오늘의 수업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8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 참여하시는데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쓸 때의 그 기쁨찬 표정을 볼 때마다 제가 이 봉사를 계속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복지관에 도착해보니 벌써 몇 분이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최할머니는 90세인데도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교실 청소를 해두십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오늘은 편지 쓰는 법을 연습해 볼까 해요. 멀리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요.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칠판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10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 쓰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대부분 자식들과 떨어져 살고 계시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보고 싶다, 건강하니, 엄마는 잘 지낸다 같은 말들요. 수업이 끝날 때쯤 이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쓴 편지 좀 봐주세요. 맞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종이를 받아보니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로 편지가 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보내준 돈으로 어제 맛있는 국수도 먹었다. 너희들만 잘 살면 어머니는 그걸로 충분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며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그걸 거의 손주들 용돈으로 모아두신다고 들었어요. 본인은 복지관 무료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시고 저녁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우신다고. 12시 30분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 한쪽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무료급식소로 향하셨지만 저는 항상 제 도시락을 지참합니다. 물론 저도 무료급식 대상자이지만 더 어려운 분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5억 3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 돈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독립의 상징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친 후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그리고 골밀도 검사까지 모두 받으려면 3시간은 걸릴 것 같았어요. 주변에는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오셨더군요. 저는 혼자였지만 그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과 연필을 꺼내 장보기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큰아들 가족이 주말에 놀러 온다고 해서 평소보다 장을 많이 봐야 했어요. 쌀 반 포대, 김치찌개용 돼지고기 300g,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방울토마토. 목록을 적다 보니 자연스레 예산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식비로 5만 원 정도 쓸 예정인데 아들 4가족이 오면 10만 원은 더 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저를 담당해온 의사였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요즘도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선생님. 매일 아침 단지 한 바퀴씩 걷고 있어요. 좋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다만 골밀도가 조금 낮아졌으니 칼슘제를 드셔야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하나요? 노인 무료 접종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3만 원 정도 하실 거예요. 잠시 고민했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을게요. 진료와 검사, 예방접종까지 모두 마치고 수납창구에서 계산했더니 10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지만 이런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비용이 들 테니까요. 병원을 나서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잠시 망설이다 근처 편의점에서 3천 원짜리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내일장 볼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둘이 우산 하나를 같이 썼어요. 좁은 우산 아래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걸었던 그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끼며 사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젖은 우산을 현관 밖에 두고 신발을 벗어 정리한 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제겐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작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아들. 나야 항상 똑같지.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저희는 다 잘 지내요. 어머니 다음 달에 휴가 받아서 한국에 갈 것 같은데 같이 제주도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요? 가족 모두 같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하는 여행.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될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셔서 즐기기만 하세요.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들은 항상 제가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한다고 걱정합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어머니 그 돈 다 어디에 쓰려고 모으세요? 라고 자주 물어요. 사실 그 대답은 저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 돈이 제게 주는 안정감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삶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한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저녁 6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에 남은 도시락 반찬에 새로 밥을 지어 먹기로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종이박스를 줍는 노인들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70이 넘은 할머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나마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아파트 매매 차익이 있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문득 잠이 들었나 봅니다. 깨어보니 밤 9시가 되어 있었어요. TV를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병원비로 10만 원이 나갔으니 이번 달 예산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계산해 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돈에 집착하는 걸까? 조금 더 넉넉하게 써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자존감 상실, 그리고 요양원에 갔을 때 본 치매 환자들의 모습. 아니야, 지금처럼만 살자.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고 행복이야. 눈을 감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장을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다른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통장에 5억이 있든 5천만 원이 있든 그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노후 준비 정말 중요했네요.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새벽 4시 45분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하루, 내일 같은 하루가 모여 제 노년의 삶을 이루겠지요. 며칠 후 저는 복지관 한글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일기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문으로 제 일기를 하나 보여주었어요. 오늘 아침 창문을 열자 상쾌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곧 단풍이 들겠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다. 작은 아들이 다음 달에 온다고 해서 제주도 여행을 함께 갈 예정이다. 처음에는 비용이 걱정되었지만 아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런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까 싶어 수락했다. 가끔은 내가 너무 돈을 아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더욱 깊이 느끼고 있다. 내일은 한가로이 공원에 가서 단풍을 구경할 예정이다. 돈 들이지 않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 학생들은 제 일기를 듣고 각자의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손주들이 놀러왔던 이야기를, 이 할머니는 옛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적으셨어요. 모두 세월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프로그램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매주 봉사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려요. 학생들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시고요. 혹시 월 2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드려도 될까요? 복지관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돈을 받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 돈은 차라리 복지관에 더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담당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그러시다면 존중할게요. 대신 다음 주 복지관 행사 때 선생님을 자원봉사자로 표창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용히 제 일하게 해주세요.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시골 초등학교 교사였고 저는 같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영양사였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우리는 둘이 힘을 합쳐 서울에서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축하자는 원칙을 세웠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교육비가 늘어나도 저축하는 습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불만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니 전기세와 관리비 고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전기세는 35,000원, 관리비는 12만 원이었어요. 집에 들어와 고지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달은 병원비 지출이 있어서 조금 빠듯하겠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끼며 사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매나 중풍에 걸려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장기적인 의료비가 필요하다면?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지금의 자금은 결코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비용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좋은 요양시설은 월 300만 원이 넘는 곳도 많아요. 만약 제가 5년만 그런 곳에 있어도 돈은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치매 투병 기간이 10년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 5억 원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오래전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노후에는 세 가지가 중요해. 건강, 돈, 그리고 관계야. 이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노년이 힘들어질 거야. 남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자식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이 무너져 고통받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특히 돈이 없으면 건강도 관계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통장에 5억 원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네, 다들 잘 지내요.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갈 거니까 기대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래? 정말 반가워. 할머니도 손주들 보고 싶었어.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사다 드릴까요? 언제나 그렇듯 아들은 먼저 제 필요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매번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없어. 그냥 너희만 오면 돼.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요즘 어머니 친구분들은 자녀분들이랑 같이 사시는 경우가 많다던데 어머니는 정말 혼자 사는 게 좋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셔도 돼요. 큰 방도 비어 있고. 이런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가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며 함께 살자고 제안해요.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고맙지만 엄마는 지금이 좋아.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 너희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어머니, 폐가 아니에요. 저희가 모시고 싶은 거예요. 알아, 내 마음.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 나중에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그때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아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손주들과 매일 볼 수 있고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더 큰 마음은 독립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산 후에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또한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침실로 향하기 전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혈압약과 관절약, 그리고 오늘 새로 처방받은 칼슘제까지. 약봉지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더 많은 약이 필요해진다면.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5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78세인 저는 앞으로도 10년, 2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것도 이제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또한 제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매달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만 지내도 1억 원이 넘게 들어요. 또 중병에 걸려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이 있지만 비급여 항목도 많아 수천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5억 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아끼며 살아갑니다. 절약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니까요. 눈을 감으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근처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볼 예정입니다. 주말에 아들 가족이 오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록 돈을 아끼며 살지만 가족을 위한 음식만큼은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래시장은 아직 사람들로 붐비지 않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어요. 먼저 야채 코너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금치 싱싱해요. 한 단에 3,000원인데 두 단 사시면 5,000원에 드릴게요. 그래? 그럼 두 단 주세요. 평소 같으면 한 단만 샀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이어서 두부, 쇠고기, 생선, 과일 등을 차례로 골랐습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면서요. 장을 다 보고 나니 큰 장바구니 2개가 가득 찼고 총 58,000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절약하며 살지만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집, 음식, 옷,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과 가족.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어보니 옆집에 사는 김할머니였어요. 순자씨 깨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서. 아니에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할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병원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가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 병원에 가보려고요. 근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는 조금 무서워서.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어요. 그럼요. 당연히 같이 가드릴게요. 언제 가실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침 10시에 약속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제가 9시 30분에 모시러 올게요. 김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돌아갔고 저는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야채를 넣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이것도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오후에는 집 청소를 하고 주말에 만들 음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잡채, 그리고 직접 담근 열무김치까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녁이 되어 뉴스를 보는데 노인 빈곤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독거노인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준비한 덕분에 저는 그나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고 결국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여성 노인들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던 많은 여성들이 남편 사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노년에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에는 제 월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쓴 58,000원을 적으며 이번 달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고정지출 관리비 12만원, 전기세 35,000원, 휴대폰 요금 28,000원. 식비 한 달 평균 40만원 오늘 지출 포함. 의료비 10만 3천원 이번 달 병원비. 교통비 5만원 어르신 무료 승차권이 있어 많이 들지 않음. 기타 10만원 생필품 옷 선물 등. 총 지출 약 100만원. 매달 국민연금으로 110만원 정도를 받으니 지출 후에도 10만원 정도는 남습니다. 이 돈은 다시 적금에 넣어두고 있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잃지 않고 싶었거든요. 수첩을 덮고 불을 끄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고 때론 빠듯하게 살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는 이 독립적인 삶이 저에겐 소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때로는 외롭고 앞으로의 삶이 두렵기도 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혼자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런 걱정이 들 때면 통장에 5억 원이 주는 안정감이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다가오는 주말에 만날 가족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 그들과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눈을 감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삶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며칠 후 주말이 되어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강희, 민서야. 큰아들과 며느리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큰 과일 바구니를 건네주었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제철 배랑 사과 사왔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손주들은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큰아들이 집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참 깨끗하네요. 혼자 청소하시느라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오히려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에 좋아.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제가 준비해둔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보통 손이 아니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했어.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했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점심을 먹으며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 아들의 직장 이야기, 며느리의 새로운 취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제겐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끼며 살아도 가족을 위한 음식만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식사 후 큰아들이 거실 한쪽으로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면서 사시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통장에 5억이나 있는데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이 있으니까 편해.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엄마의 안전망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만약 엄마가 아프거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 이 돈이 필요할 거야.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다면 존중할게요. 다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고마워, 아들.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아끼는 돈으로 사준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또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지금은 괜찮아. 엄마는 내 공간에서 사는 게 편해. 나중에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그때 생각해 볼게. 아들 가족이 떠나고 조용해진 집 안에서 저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문득 장롱 속에 보관해둔 오래된 앨범이 생각났습니다. 침실로 가서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저 어린아이였던 두 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소소한 일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25살 무렵 남편과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앨범을 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시골 초등학교 교사였고 저는 같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영양사였습니다. 급식 메뉴를 의논하러 자주 오던 그 수줍은 청년이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교사의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기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야, 지금은 힘들어도 꾸준히 저축하면 언젠가는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해. 당시에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생활이 빠듯한데 어떻게 노후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고집스럽게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교육비가 늘어나도 그 원칙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끔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너희도 좀 즐겨야지.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남편의 뜻을 존중한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교장 선생님으로 승진했고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끈기 있는 저축 습관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어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이 65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60이었고 갑자기 홀로 남겨진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었어요. 연금, 보험 그리고 평생 모아온 저축. 이 모든 것이 저의 노후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5억 원을 아끼며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한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과 함께 지켜온 삶의 방식이자 그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45분 또다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복지관도 쉬고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습관처럼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후 단지 안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 씨, 일요일부터 어디 가요? 아, 그냥 산책하고 있어요. 어머님은요? 나도 좀 걸으려고요. 내일 약속된 병원 생각하니 걱정되더라고.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가드릴 테니까요.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거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항상 빠듯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순자 씨는 복이 많아요.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찾아오고. 저는 늘 다음 달이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성견지명 덕분에 저는 최소한 경제적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순자 씨, 혹시 내일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너무 걱정돼서요. 저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건강보험이 있으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혹시 부담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정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뉴스가 떠올랐어요. 특히 독거 여성 노인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5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은 85세를 넘어선다고 해요. 제가 앞으로 10년 이상을 더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치매나 중풍에 걸릴 위험도 있어요. 좋은 요양원은 월 300만 원이 넘게 들고 간병인을 쓰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5억 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아끼며 살아갑니다. 절약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노인 복지와 관련된 토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7억에서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5억 원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통장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어요. 이 통장에는 5억 3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금액이었어요. 이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대가이자 남편과 함께 지켜온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돈은 저에게 독립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김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하니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노후 준비 정말 중요했네요.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9시 30분에 김할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김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순자 씨 고마워요.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웠는데. 괜찮아요. 같이 가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김할머니는 계속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그분의 걱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분에게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큰 부담이 될 테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도와드리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씨, 만약 큰 병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 마세요. 아직 검사도 안 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해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잘 치료될 거예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김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퇴행성 관절염이라 통증은 있지만 약을 잘 복용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납창고에서 진료비를 계산했더니 3만 8천 원이 나왔어요. 김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딱 5만 원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을 나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김할머니, 점심 같이 먹고 가요. 제가 살게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병원까지 같이 와주셔서 고마운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좋아요. 간단하게 2그릇의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남편은 택시 기사였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금은 그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저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누구나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처한 상황과 선택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남편의 성견지명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잠시 쉬다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된장찌개를 끓여 먹기로 했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5억 원이 있다고 해서 매일 외식을 하거나 비싼 음식을 사 먹는다면 그 돈은 얼마나 빨리 줄어들까? 만약 하루에 5만 원씩 쓴다면 5억 원은 약 만일에 소진됩니다. 만일은 약 27년. 지금 제 나이가 78세니 105살까지 살지 않는 이상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장기 요양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안심이 됩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오랜만에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 너희는? 네, 다들 잘 지내요. 어머니, 제주도 여행 일정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 초에 한국에 가려고요. 아들아, 제주도. 좀 더 생각해봤는데 그냥 서울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 굳이 그렇게 비용 들여가며 멀리 갈 필요 있을까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계획했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보고 싶었어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 텐데. 하지만 그 비용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만난 김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녀들과 거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던 그분의 쓸쓸한 표정. 저는 감사하게도 저를 아끼고 챙겨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관계를 돈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 가고 싶어. 그래, 제주도에 같이 가자. 할머니가 손주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좋다면 저도 너무 좋아요. 걱정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아니야, 내 몫은 내가 낼게.
나도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5억 원을 아끼며 모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소소한 기쁨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아끼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균형이 아닐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오늘 김 할머니와 병원에 다녀왔다. 그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남편이 남겨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나를 아끼는 자식들. 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 돈을 아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기쁨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끔은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 다음 달에 있을 제주도 여행 기대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가 아닐까? 일기장을 덮고 등을 끄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5억 원이 있어도 아끼며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독립적인 삶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눈을 감으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저는 여전히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할 것입니다. 여전히 100원, 1000원 아끼며 살겠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5억 원의 무게와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